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하며 친밀감, 애착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안해합니다.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혼자가 편한 사람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느끼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책, 오카다 다카시가 쓴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기분이 든 적 있나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책임이나 속박이 싫다.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실패가 두렵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성향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과 회피 성향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회피성 인격 장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인격 장애라는 말은 좀 심한 말 아닐까요? 저자는 이런 성향의 일반 수준의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회피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런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회피형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대인 관계를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로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피상적이고 얕은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착 성향에 있다고 합니다. 애착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여러 대인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저자는 이 애착 성향을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중 불안정형에서는 다시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회피형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애착 성향에서 불안형과 회피형 둘 다 불안전함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시련을 겪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반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테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형은 상대에게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등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힘듦을 주변 이에게 알리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 회피형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저 혼자서 버팁니다. 불안형은 잘 받아주기만 하면 누가 됐던 어리광을 피우려 하지만 회피형의 특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친밀함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먹으면 잘 지낼 수 있고 실제로 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향이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타인과 친밀함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과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친밀한 신뢰 관계를 맺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서 피한다는 것이죠.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성가시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함은 정서적 교감으로 성립이 되는 애착인데 이 정서적 애착 관계는 지속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애착이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최대한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피형 인간의 사회 적응 전략은 친밀함을 피함으로써 정서적 속박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이 관계를 지속적인 책임이라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것이 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애착이란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 박사가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아이를 조사하면서 밝힌 연구로 아기들이 아무리 영양 공급이 원활해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외에도 심리학자 헤리알로가 마카크 원숭이에게 행한 동물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와 떨어지면 아무리 우유를 풍족하게 주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유병을 쥔 철사 인형과 우유병은 없지만 부드러운 감촉의 천으로 만든 인형 두 가지를 준비하고 둘 중 어느 경우에 새끼 원숭이가 더 잘 지내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우유병이 없는 헝겊 어미와 함께 있는 새끼 원숭이가 더 잘 지냈습니다. 즉 새끼 원숭이에게는 우유 못지않게 매달릴 수 있는 존재, 푹신하게 안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유병을 들고 있지만 철사 인형 옆에서 자란 새끼 원숭이는
우유병이 있어서 살아남았지만 불안감이 강하고 다른 동료들과의 놀이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설사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해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관계와 자녀 양육 문제였습니다. 어미 밑에서 자라지 못한 새끼 원숭이는 청년기를 맞이해도 이성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고 새끼를 낳아 키우는 일은 더더구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모성애를 느끼며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하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서 친밀함보다는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불편한 것입니다. 볼비 박사는 그것이 단순한 스킨십이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보살핌의 문제가 아닌 애착 형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착 형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태어난 이후 1살 반에서 2살이 될 때까지 애착이 성립이 되며 이 기간 동안 늘 관심을 기울이고 끊임없이 보살펴주는 특정 양육자가 있어야 비로소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런 존재가 없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이는 대인관계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 불안을 느끼는 방식, 나아가 평생에 걸쳐 생존 자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애착이 안정된 아이일수록 활발하며 모험을 즐기고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감, 안도감,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안전기지가 있는 아이는 안정형 인간으로 자라게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접촉을 원하며 타인이 전해주는 온기에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피형 인간에게는 애착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안전기지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응이 애착이 잘 된 안정형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 생겨도 무리해서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 때에도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는 것이죠. 회피형 인간이 어려워하는 질문과 요청이 있는데 기분을 확실히 표현해 주세요 라거나 자신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평소 감정에 의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반응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하거나 무뚝뚝하다며 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피형 애착 성향에서 비롯된 회피형 인간은 남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신뢰 관계를 만들고 오래 지속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오랜 연구에서 회피형 인간이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가 방치라고 했지만 과잉 보호나 과도한 지배, 엄격한 가정에서도 애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회피형 인간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하며 따랐던 그들에게 어린 시절은 강제 수용소 체험이라 표현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지낸 사람은 해방된 후에도 허무감이나 무기력, 무감정이라는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자유의사를 박탈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안전기지라기보다 감시인으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속마음을 알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분을 살피면서 자연스러운 애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닌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과 기준,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회피형 애착 성향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불화입니다. 부모가 싸움 끝에 이혼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나 결혼에 적극성을 띠지 않으며 이성을 아예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이 늘 다른 쪽 험담을 하는 경우에도 아이는 비난하는 쪽도 비난당하는 쪽도 진심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힘들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피하는 것일까요? 최근 뉴질랜드의 학자가 4,000명을 대상으로 흥미진진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텔레비전, 컴퓨터 등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부모나 친구에 대한 애착 관계가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동영상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접하는 사회가 회피형 인간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적절한 양의 정보가 주어져야 뇌는 주체성을 유지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합니다. 즉, 사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몇 가지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학대를 당했을수록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아이의 사정을 보면 부모가 정서적 온기 없이 아이를 대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간섭, 거절, 징벌의 태도를 보이거나 하는 등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관계 애착이 약할수록 인터넷 정보 매체에서 안전기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마음이 허하거나 따뜻한 감정을 원할 때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보다 따뜻한 감정의 영화 한 편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로맨스 소설을 보며 달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타인과의 접촉하는 시간이나 뇌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현실은 그 반대로 영상을 동반한 정보 매체의 피난 장소를 찾아 뇌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렇게 인터넷 세계에 갇혀서 몸과 마음을 쉬기보다 피로감, 무기력, 우울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현실적인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말이죠.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어 히키코모리가 늘어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한 남성의 안화 전두 피지를 살펴보니 두께가 현저하게 얇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화 전두 피질은 의욕과 억제에도 관여하는데 이 부위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약해지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의욕이 사라져 무기력, 인내력이 부족해지거나 충동적이 된다고 말이죠. 회피형 인간의 행동 특성 중 또 하나는 모든 일을 귀찮아하는 것인데 흥미있는 것 외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최대한 피합니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회피형 인간의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현재 상황에 문제가 약간 있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와 달리 사용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용함으로써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의 경우 외부 자극이 부족해서 에너지 고갈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란 외부 자극과 내부의 심리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형 인간에게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안전기지를 갖지 못한 채 안심하고 세상을 탐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회피형 애착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에게 안전기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던 안전기지를 만들어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계속 그 사람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이 치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안전기지를 확보하면 애착도 안정화되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 하라고 전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안전기지의 마법 같은 효과인데요. 안전기지라는 역할을 할 때 쓸데없는 간섭이나 방해 없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긍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 본연의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이 아닌 현실에 만나는 것을 권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는 여차하면 바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만나는 관계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관계는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내측 전투전화 같은 사회적 뇌의 기능이 작동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행동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미러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 의해 공감이나 공명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행동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미러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작동하기 어려워 대인관계도 물건이나 숫자처럼 인식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점점 회피형을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뇌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이나 표정을 보면서 생각을 추측한다거나 비언어적인 대화나 스킨십을 늘림으로써 뇌의 사회적 기능과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해야 될 것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한다든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보는 동영상을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식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대신 몸을 움직이고 독서를 하며 현실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쓰며 생활의 리듬을 정비하고 과도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피형 인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이 책의 저자 오카다 다카시는 일본인 정신과 의사로서 동양인들의 보수성, 유교주의 사상에서 자라온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히키코모리와 중증에 대한 내용들로 다루고 있고 우리가 회피형인지 테스트하는 내용과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읽는 동안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공감하며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책에서는 애착 성향에 대한 성장 배경, 양육자의 책임의 비중을 부모를 주로 언급했지만 양육자의 책임 외에도 자라면서 생기는 문제나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듯이 말이죠. 그럼에도 왜 나는 혼자가 편한지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짜임새 있게 전달되어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회피적인 성향의 타인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